10주 3차 시, 문학과 인간 10주 3차 시, 문학 비평, 즉 평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요. 비평, 비평이라는 말은 라틴어에서 왔다고 그러는군요. 뭐 평가한다 이런 얘기죠. 뭐 라틴어 그리스어 원어를 써놔서 내가 적기는 했는데 정확하게 발음하기는 잘못하면 비웃음 사니까 여러분이 그냥 보기만 하세요. 내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비평은 라틴어에서 왔는데 재판, 심판 뭐 이런 의미고, 그리스어도 뭐라고 하군요. 분할, 구분하다, 구분, 결정하다, 권위 있는 의견을 말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원을 보건대 문학 비평이란 뭡니까? 문학의 본질에서부터 작품의 장단점, 작품의 가치, 작품의 방법은 무슨 말, 작가 등에 대해서 판단하고 해석하는 넓은 의미에서의 독서 행위. 예, 그러니까 판단하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평은 크게 작가론이 있고 작품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작가에 대한 작가의 작품 세계, 그다음에 작가의 삶과 그의 문학에 대한 그 문학에 대해서 판단하고 해석하는 글을 우리가 작가론이라고 합니다. 작품을 분석의 대상으로, 비평의 대상으로 할 때는 작품론이라고 하죠. 이제 그걸 모든 것을 포함해서 비평, 즉 문학평론이라. 문학 비평은 특히 이제 문학평론이라고 하죠. 이제 무엇이든 그 개념을 이제 그 잘 정리할 게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문학용어 사전에서는 비평을 뭐라고 이제 정리하고 있냐면, 비평가의 개인적 취향에 의거하거나 혹은 일련의 선택된 미학적 개념에 의하거나 간에. 참 어렵군요. 예술작품에 관해 의식적으로 평가하고 감상하는 일. 자, 쉬운 것만 봐요. 예술작품에 관해서 의식적으로 평가하고 감상하는 것. 감상은 뭐 다 하는 거고, 판단하고 해석하는 거죠. 예술작품에 대해서 분석하고 판단하는 일로부터 확장되어 나온 모종의 복합적 단어, 또 문학에 관련된 일체의 논의. 문학이란 무엇인가? 한편의 문학작품의 의미가 무엇인가? 작가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런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고 공부하고 있는 문화에 관한 그 모든 논의를 사실은 문학 비평 행위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10주고 11주부터는 뭐 다양한 그 사실 평론을 볼 거예요. 문학과 관련된. 예. 어떻게 말하든 결국 비평이란 구별하고 평가한다는 비평의 원적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최근에는 비평이란 용어 대신에 뭐 담론, 이 말도 참 그 쉽지는 않습니다. 담론, 뭐 디스커스라고 하나요? 담론, 푸코가 아마 이 말을 이제 씀으로써 우리 이제 학계 문학에서도 또 문학의 장에서도 많이 쓰긴 하는데, 그러니까 담론이란 시나 소설이나 비평 등 인간의 모든 언술 행위를 지칭하는 것, 이는 어떤 대상을 향한 언어를 의미한다. 근데 시인이나 소설가는 사물에 대하여 또는 인간에 대하여 담론을 하지만, 비평가는 작품뿐만 아니라 작품을 창작하는 작가, 나아가 문학의 본질,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담론에 대해서까지, 이건 메타 비평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작가론 혹은 작품론에 대해서 그걸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 이걸 이제 메타 담론, 메타 비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롤랑 바르트가 이제 담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담론, 메타 언어 볼까요? 좀 이제 어려워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혹시 모든 소설가와 시인은 상상적인 것이든 언어 밖에 있건, 상상적인 것이든 언어 밖에 있건 언어 이전에 있건 사물과 현상에 대해 말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죠. 쉽게 이야기하면 모든 소설가와 시인은 어떤 사물과 현상에 대해서 말하죠. 세계가 있고 작가는 그것에 대해 말하죠. 이건 문학이라는 얘기죠. 근데 비평은 세계가 아니라 담론,
그것도 타자의 담론.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여기 나왔네. 1차 언어, 즉 대상으로서의 언어에 작용하는 2차 언어, 즉 메타 언어, 메타 비평. 그러니까 그렇다면 1차 언어, 대상으로서의 언어라는 얘기는 뭡니까? 소설가와 시인은 그러니까 세계가 있고, 세계가 있죠? 그래서 작가는 그것에 대해서 자신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자신의 언어를 통해서 무언가를 노래하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이 문학이란 말이에요. 1차 언어, 대상으로서의 언어. 그런데 비평은, 그러니까, 어, 비평은 그 어떤 소설가와 시인이 자신의 세계를 보는 어떤 하나의 관점을 토대로 축조한 어떤 언어로 축조한 어떤 세계, 다시 말해서 시라든가 소설이라고 하는 텍스트가 있죠. 그 텍스트를 대상으로 한 2차 언어죠. 비평의 언어를 알겠죠? 비평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어, 지금 그걸 이제 메타 언어라고 이야기하는 거.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습니다. 1차 언어, 2차 언어 설명됐죠? 이해됐죠? 비평의 기능은 이제 뭘까요? 왜 문학 비평이 필요할까요? 그게 세 가지 기능. 첫째, 문학 작품을 해석하는 거죠. 두 번째, 그걸 분석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치 판단.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비평이란 뭐냐? 문학 비평, 평론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냐? 기능이 뭐냐와 관련해서 첫째, 문학 작품을 해석하고 그걸 분석하고 그 다음에 그걸 토대로 어떤 가치 판단을 내리는 걸 말해요. 이 작품이 우리 삶에 당대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문학 비평은 아까도 앞에서 설명했지만 문학 작품을 대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이제 소위 아까 내가 이제 작가론과 작품론을 이야기했는데 또 하나의 이론, 비평 이론도 있어요. 비평. 그러니까 문학 작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어떤 이론 체계를 세우는 것, 뭐 이런 걸 이제 비평 이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크게 또 뭐 실제 이제 구체적으로 개별적인 작품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을 실제 비평, 혹은 뭐 텍스트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텍스트 비평, 이론에만 관심을 보이는 것을 이론 비평 또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모든 문학 비평의 1차 작업은 아주 당연한 일이지만 문학 작품을 읽고, 그렇죠? 작품이 나타낸 어떤 의미와 저자의 의도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해한다는 것은 뭡니까? 작품이 진술한 1차적 의미를 안다, 이런 의미죠. 그러나 이 해석과 이해가 쉬운 노릇이 아니죠. 이해는 뭡니까? 이해는 텍스트의 의미를 기본적으로 파악하는 일이고, 해석은 해석은이어야 되는데 는으로 못합니다. 해석은 이 파악된 의미를 다시 해석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는 알아듣기죠. 해석은 알아들은 내용의 효과적인 설명.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 부분만 이해를 하면 이 지금 우리 10조 3차시 문학 비평 평론의 그 의의, 그러니까 의미와 함께 그것의 어떤 기능까지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핵심적인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해와 이해는 텍스트의 의미를 기본적으로 파악하는 일이고, 해석은 이 파악된 의미를 다시 해석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해는 알아듣기고, 해석은 알아들은 내용의 효과적인 설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문학 작품을 이제 평가한다는 일은 해석과 이해보다 더욱 쉽지 않은 노릇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해와 해석은 일반적인 독자도 가능해요. 그렇죠. 물론 평가도 가능해요. 뭐 가능하죠. 오늘날의 문학 독자는 사실 소수라고 말할 수 있고, 그 소수의 문학 독자는 이제 지적으로 매우 훈련된 그런 독자들이죠. 특히 이제 문학을 공부하고 문학을 창작하는 작가들은 얼마든지라고 하기는 좀 마땅치 않지만 어쨌든 일정하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평가하죠. 다만 이제 비평가, 문학 평론가는 전문적으로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상당한 지적 훈련이 요구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를테면 내가
몇 주차에 공부를 했습니까? 그 3주차, 5주차, 2주차에 걸쳐서 작가는 무엇인가를 설명을 했죠. 작가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설명할 때 작가는 끊임없이 쓰는 행위를 통해서 작가로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게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끝인 게 아니라 당대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개입하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어떤 실천적 지식인의 그런 모습을 보일 것까지 요구된다. 작가라면 작가가 그래야 된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전에 작품을 한두 편 쓰고 나서 그걸 가지고 죽을 때까지 작가라고 행세하는 것은 좀 비웃음을 사는 일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여튼 특히 이제 평론의 영역은 더욱 그렇습니다. 평론의 영역은 끊임없는 어떤 그 지적 훈련이 필요합니다. 작품을 읽고 그 작품을 충분하게 해석한 다음에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다시 말해서 이 작품 평가가 뭡니까? 가치평가. 좋다 아니다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이 작품은 좋다 아니다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 평가에 책임을 져야 할 필요가 있어요. 평론가는. 그러니까 왜 이 작품이 좋은가, 왜 좋지 않은가 하는 판단 근거를 제시해야 돼. 이게 이제 지적 훈련이 필요한 것이고, 이것이 독자로부터 공감을 얻을 수 있어야 되겠죠. 이 판단 띄어쓰기가 안 됐네. 이 판단 근거를 어디에 둘 것인가, 어떤 기준을 취할 것인가는 물론 평론가마다 다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어떤 평론의 방법론 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죠. 다시 말해서 이제 문학을 보는 그 네 가지 관점이 있잖아요. 재료와 독자 혹은 작가 내지는 작품 자체 둘 것이냐. 이것도 이제 우리가 시란 무엇인가, 특히 시에서의 그 화자의 목소리는 누구 혹은 무엇의 것인가와 관련된 공부를 할 때 우리가 고등학교 문학 시간에 공부했던 것과 같은 문학 작품을 읽는 네 가지 관점에서 설명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어떤 관점에 따라서 또 이제 그 기준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만 해서는 안 되고, 비평이란 결국은 가치 판단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진실성의 문제, 효용성, 독창성, 통일성의 문제 이런 것을 이제 아우르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건 결국 이제 문학 그 비평, 문학 평론을 하는 데 있어서 갖춰야 될 기본적인 어떤 자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학 비평의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문학 비평에는 크게 역사주의 비평, 사회문화 비평, 형식주의, 뉴크리티시즘, 구조주의, 기호학, 심리주의, 원형 신화 비평이라고 합니다. 테마, 현상학, 독자, 반응 비평, 해석학적, 포스트 모더니즘과 해체 비평, 그다음에 이제 페미니즘 비평. 우리가 다음 주차부터 다음 주차 이런 공부할 거예요. 예. 11주와 12주차의 경우, 특히 11주차는 페미니즘과 한국 소설 이런 제목으로 이제 페미니즘 비평의 그런 방법론을 통해서 한국 소설을 읽는 그런 그 공부를 11주차에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지금 문학 비평의 주요 방법들 있죠. 그래서 이런 그 다음에 이제 대화주의 비평, 신역사주의, 탈식민주의, 생태주의, 그러니까 비평의 어떤 방법론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지금 우리 수업 시간에 이 비평론의 그 상세한 비평 방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 자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학 비평, 평론이란 무엇인가와 관련해서 이제 문학 전공 수업에서는 한 학기 15주차, 그다음에 대학원에서도 이제 별도로 그 하나의 과목으로 따로 공부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내 책에서는 주요 비평 방법론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 후에 이제 필자가 최근 관심을 갖고 있는 나죠. 심령입니다.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페미니즘 비평에 관해 좀 더 상세한 설명을 하겠다.
뭐 그다음에 페미니즘적 관점에서 쓴 필자의 평론을 제시하면서 실제 작품 분석의 사례를 함께 공부해보자. 이건 이제 11주 차에 한다고 그랬습니다. 11주 차에 구병모 소설 이웃의 식탁을 읽으면서 페미니즘과 한국 소설, 그러니까 그런 부분 공부를 할 거고.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는 어디까지를 하려고 하냐면 주요, 그러니까 문학 비평의 주요 방법에 대해서만 조금 설명을 하려고 해요. 몇 가지만. 다는 아니고, 그러니까 문학 비평 방법론에는 주요한 방법론에는 이런 몇 가지가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자, 역사주의 비평 아주 이제 고전적인 것인데, 역사주의 비평은 문학 작품을 그 자체만 가지고는 완전하게 탐구할 수 없다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비평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작품만 가지고는 완전하게 해석할 수 없다. 그 작품만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 뭡니까? 형식주의죠. 내재적인 비평 방법. 역사주의 비평은 그러니까 문학 작품과 그걸 생산하는 사회 문화적 관계를 인과율로 다룬 개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작품이 생산된 역사적 맥락, 상상력의 소선으로서의 작품, 그 작품이 그 시대의 사회적 문화적 요소들에 대한 어떤 충격, 그리고 후세의 독자가 지닌 그 작품에 대한 의의 등의 상호 관계들을 중심으로 문학 작품을 평가하는 그런 방법이 역사주의 비평이다 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주의 비평은 문학의 역사적 인식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기적 사실이 이제 그러니까 어떤 이런 이제 소위 해석의 도구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는 문학 비평론이 만고불변의 진리라든가 어떤 오류가 없는 완벽한 어떤 방법론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끝없이 그 다음에 오는 어떤 그 비평 방법론에 의해서, 이론에 의해서 끊임없이 또 비판과 공격을 당해요. 그러니까 역사주의 비평은 역사주의 비평은 지나치게 작품 외제적 방법을 작품의 그 어떤 분석과 판단에 굉장히 많이 개입을 시켜요. 그래서 작품의 형식과 구조, 균형과 미학에 대한 관심을 흐리게 했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받아요. 자, 그래서 사회문화 비평은 또 뭐냐? 이제 문학 사회학이라고 하는데, 문학 작품을 사회적 문화적 요인들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의 결과요. 복합적인 문화적 객체로 보고, 다시 말해서 문학 작품을 생산한 환경이나 문화나 문명을 떠나서는 그것을 충분하고 진실하게 이해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에서 문학 작품을 분석 평가하는 연구 방법이에요. 그래서 앞에 역사주의 비평과 이제 좀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문화 비평은 역사주의 비평과는 달리 문학작품의 텍스트, 언어, 조건, 전달 방식 등에 대한 관심은 많이 갖지 않지요. 그러니까 이 소위 문학사회학의 주요 관심사는 뭐냐? 문학작품과 삶의 현실과의 상호관계를 이야기해요. 다시 말해서 문학과 사회와의 교조적 관계, 그러니까 이걸 상동성이라고 합니다. 문학과 사회와의 구조가 서로 닮았다. 문학과 사회가 그 구조가 서로 닮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문학과 사회와의, 내가 늘 하는 말입니다. 문학 텍스트는 어떤 진공 상태에서는 생성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 이를테면 문학 사회학적 관점인 거죠. 자, 이게 사실 좀 어렵고 복잡한 설명이 필요한데,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는 전공에서 지금 이걸 공부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다 설명하지는 못하고, 이후의 수업에서 이제 그 비평 작업을 하면서 이게 어떠한 방법론을 기초로 한 문학 비평인가, 이렇게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지금 역사주의와 문학 사회학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문학 사회학에서 상당히 이제
그 어떤 문해 비평학으로서 정립했던 학자가 이제 골드만, 루카치, 골드만과 뭐 루카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골드만과 루카치 넘어가고요. 여기까지 넘어가고 그다음에 형식주의를 봅시다. 러시아 형식주의. 이제 시란 무엇인가를 공부할 때 이 설명을 좀 많이 했습니다. 러시아 형식주의.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형식주의자들은 이제 언어의 어떤 이를테면 언어학자 스위스의 언어학자 소슈리가 말하는 언어의 어떤 구조의 기법, 구조를 분석하는 그런 기법을 문학 비평 작업에 이제 활용했다 이런 얘기예요. 이 러시아 형식주의자들은 소위 이제 이 낯설게, 그러니까 평범한 언어를 예술적으로 변모시키거나 낯설게 만드는 방법을 이제 분석함으로써 예술 표현의 수단, 그러니까 내용보다 형식, 어떻게, 무엇을 보다는 어떻게라고 하는 그런 형식의 문제를 좀 더 집중해서 작품을 분석하고 평가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들은 문학보다 그러니까 문학의 자율성을 강조한 거죠. 자율성.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게 이제 갖고 있는 어떤 문제점, 문학과 삶을 지나치게 분리했어요. 어, 그래서 문학과 문학 외적 현상 사이 어떤 상호작용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형식주의는 결국에 이제 그 추방을 당해요. 그래서 이제 영국과 미국으로 가서 자리 잡고 소위 뉴 크리티시즘 신비평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러시아를 떠나서 새로운 활로를 개척했죠. 그게 이제 신비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조주의 비평으로 넘어갑시다. 구조주의 비평은 형식주의 비평과 매우 또 그 서로 연결되는 비평 방법입니다. 구조주의 비평은 문학작품 하나의 총체적인 구조로 보는 거야. 그 구조를 이루고 있는 요소들을 텍스트 안에서 찾아서 문학의 독자적이고 자족적인 그런 존재성을 밝히려는 비평 방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로만 야콥슨과 같은 러시아 출신의 형식주의자들도 있고, 그러나 대부분 구조주의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파리를 이제 중심으로 한 일군의 작가군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소시류의 이제 언어학으로부터 이렇게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시류의 두 가지 기본적 개념은 이런 거예요. 즉 언어학적 연구의 목적이 무엇인가? 말과 사물 사이의 관계는 무엇인가? 말과 사물 사이의 관계. 그러니까 랑구와 파롤, 실제 언어 이전에 존재하는 언어 체계와 개인의 발화를 구별하는 문제를 가지고 문학을 이제 분석하는 하나의 도구로 삼은 거예요. 랑그는 언어의 사회적 양상으로 우리가 화자로부터 무의식적으로 이끌어내는 공유 체계다. 파롤은 실제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그 체계를 개인적으로 구체화시키는 형상이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는데, 쭉 넘어갈까요?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11페이지인데 시간은 다 됐는데 내가 6페이지 왔어요. 그러니까 절반이나 남아 있단 말이에요. 시간은 다 됐는데 그래서 이제 한두 가지만 더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한 가지만 더 볼까? 심리주의 비평. 심리주의 비평은 문학 작품 속에 반영되어 있는 작가의 심리라든가 무의식의 흐름을 심리학적으로 추정하는 비평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작가의 창작 동기를 심리학적으로 분석해 본다든지 작품의 내용을 인간 심성의 면에서 고찰하는 일,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문학은 작가의 개성의 표현이죠. 작가의 개성과 창작의 동기, 그를 둘러싸고 있는 심리적인 정황은 작품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죠. 심리 분석은 당연히 이제 프로이드에서 개척됐다고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프로이드에 따르면 인간의 영혼은 무의식과 의식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무의식의 영역은 뭐 자유현상, 환상, 말실수, 꿈 등을 통해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프로이드는 꿈의 연구를 통해서 다양한 신경증과 정신병에 시달리는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죠. 이때 치료는 우리가 흔히 무의미하고 비이성적이라고 여기는 부분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를 환자가 인식하게끔 하는 방법을 통해
가능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정신 분석의 방법이 문학의 연구에 널리 이렇게 온영되기 시작한 것은 작가의 본능적인 욕구와 충동이 작품 속에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면서부터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제 뭐 융까지 넘어오고 프로이드, 자 어디서 끝내야 될까요? 현상학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자 이런 그 이제 지금 주요한 그 비평 방법론은 이 PDF 자료를 여러분에게 내가 올려놓을 테니까 이제 한번 읽어보는 것으로 하도록 하지요. 그리고 정리를 하면 자우간 이런 다양한 이제 문학 비평 방법을 통해서 문학을 이해하고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 이것이 문학 비평이고 문학 비평 활동이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쳐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자, 고맙습니다.